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국 고전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고전 영화가 오늘의 영화가 되어 내일의 관객과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61년 강대진 감독이 연출한 마부입니다. 영화 마부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14년에 선정한 한국영화 100선에서 62명의 선정위원에 의해 5위에 오른 작품입니다. 이 명단에서 1960년, 61년에 제작된 영화가 4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 김기영 감독의 하녀,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열을 논하거나 선정 결과의 공정성에 관해 질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왜 영화 마부가 오발탄, 하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마부가 단지 걸작일 뿐만 아니라 그건 이미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영화 마부를 건너뛰면 한국 영화사에서 공백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영화 마부를 위한 옹호일 뿐만 아니라 영화 마부에 관한 통성한 담론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자면 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마부는 시작하자마자 기념비적이라고 할 만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막내 대업이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을 정면으로 잡아서 카메라가 뒤로 후진하고 이 첫 장면은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게 만듭니다. 세 가지 환기할 만한 점. 이런 쇼트는 영화 마부에서 2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마부에는 말과 자동차,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송수단이 나오지만 자전거는 2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마부의 가족에서 막내 대업은 서사의 가장 외곽 자리에 놓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맨 먼저 등장합니다. 막내 대업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실패한 이 씬은 우리를 마부의 집, 하춘삼의 집, 하춘삼의 가족이 사는 집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막내 대업의 발걸음을 따라서 1960년 서울의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동네애로, 더 가난한 동네애로, 그리고 더 가난한 동네애로 이동합니다. 쇼트가 옮겨갈 때마다 쇼트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이 도입부는 빈곤의 일상생활의 층위를 차례대로 따라갑니다. 집에 돌아온 막내 대업은 큰 누나 옥래가 집에 온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누나 옥래가 늘 집에 있었다면 막내 대업이 반갑게 인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디 있었던 것일까? 왜 오늘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그런데 옥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내일 10시까지 집에 와. 마부 하춘삼의 가족 중에서 둘째 오키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미자야. 둘째 오키를 찾아와 친구 미자가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진행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마부를 아무 정보 없이 처음 보았을 때 막내 대업과 큰 누나 옥래의 장면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다방에서 친구 미자와 만나는 둘째 오키로 이동했었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영화 마부는 시작하면서 하춘삼의 가족을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동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동은 학습 효과입니다. 영화 마부는 영화 전체가 계속해서 하춘삼의 가족에서 가족으로 이동하는 가족의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영화입니다.
가족의 누군가가 항상 하나의 씬을 진행합니다. 영화 마부에서 가족 바깥에 누군가로 진행하는 씬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외가 수원댁인데 우리는 그 수원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될 겁니다. 한 명이 더 있죠. 창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수와 오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학습 효과로서의 네트워크. 세 번째 등장하는 가족은 이 가족의 아버지, 마부 하춘삼입니다. 이때 이 첫 등장은 전혀 서정적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하춘삼의 처지, 마부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마부는 고용된 일꾼이며 그들은 하루 벌이로 매일 마주에게 납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노동수단이자 생활의 근거이며 삶의 반려이기도 한 말이 그들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게다가 소유주는 지금 그 말을 팔아치우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주는 마부라는 직업이 사라져가는 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하루벌이 하면서 품삯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마부들 뿐입니다. 다소 따분하겠지만 정식화 시켜보겠습니다. 마부는 한국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 법칙에 따라 사라져가는 지위에 놓여 있는 직업입니다. 영화 마부가 정치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화는 계속해서 서사를 읽게 만들고 행간 사이에서 이 의를 제기하기를 요구합니다. 영화 마부는 이행의 국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을 마부라는 직업의 고정점을 놓음으로써 개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사회, 남한 사회, 전후 남한 사회라는 역사 사이에서 구조적이고 경험적이며 개념적인 간극을 텍스트로부터 역사화해로 확장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더 밀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황 사장과 마주 사이의 관계는 부부가 아닙니다. 주인과 첩. 이때 마주는 황 사장의 첩생활을 한 지 5, 6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5, 6년. 영화 마부는 1961년 영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첩생활이 한국전쟁 직후에,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휴전된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들의 삶에 가진 것 없는 여자가 전후 한국 사회에서 합류하는 방법. 이때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제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상태로서의 첩이라는 사회적 제도. 여기서 마주의 첩의 자리와 마부라는 직업, 이 두 자리가 모두 사라져가는 이행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황 사장의 첩자리에 있는 마주의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는 수원댁. 마부 중에 한 명이 질문합니다. 왜 식모살이를 하는 걸까?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남편이 죽었다지?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수원댁의 남편이 아마도 한국전쟁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저는 끝없이 환기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1960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61년 2월 달에 개봉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애도의 시간은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살아남아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 여자는 첩생활을 하고 다른 한 여자는 식모살이를 합니다. 아직은 사회가 남성 중심 노동 생산력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두 여자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에게 부르주아의 삶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른 선택이 사실상 마부라는 직업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선택. 이 선택,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자리. 영화 마부는 그걸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지만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창수. 하춘삼 집의 둘째 딸 오키의 애인. 다방에 오키를 만나러 왔다가 그만두었다는 말에 다방을 떠납니다. 그런 다음 이 가족의 마지막 등장인물 장남 수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인물, 저는 막내 대업을 소개한 다음 첫째 딸 옥내, 둘째 딸 오키를 소개했을 때 아버지 허춘삼을 맨 마지막에 소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의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영화 마부에서 마부 허춘삼, 아버지 허춘삼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마부를 다 본 다음 다시 바라보면서 아마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영화 마부를 다 보신 다음 다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혹시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무조건 지금 중단하시고 영화를 다 보신 다음 되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마부를 다 본 다음 다시 바라보면서 저는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버지 하춘삼이 아니라 장남 하수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아버지 하춘삼이 장남 하수업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이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마부는 다소 따분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순종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영화인가? 저는 마지막에 반문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소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0년, 1961년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유연목의 오발탄, 김기영의 하녀, 신상옥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화들이 아니라 강대진의 영화 마부가 베를린 영화제 경쟁에 가게 된 것일까? 저는 그때 선정 과정의 경위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책적 결정, 복잡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강대진은 그때 고작 5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었고 유현목, 김기영, 신상옥은 한국 영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요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 출품을 했건 영화 마부는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품한 영화가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해 황금곰상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밤이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건 심사위원 특별상을 2편의 영화가 공동 수상했다는 겁니다. 한 편은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화 마부입니다. 다른 한 편은 장르 고다르의 여자는 여자다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 사실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영화 마부가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다와 겨룰 만한 영화라는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영화 마부와 고다리의 여자는 여자다는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제 질문은 영화 마부가 하여튼 서방 세계에서 받아들여졌고 유럽 영화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두 가지 사실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1951년 벤스 영화제에서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 황금 사자상을 받았고 그런 다음 미조구치 겐지, 고시오헤이 노스케로 이어지는 일본 영화들이 차례로 서방 세계 영화제를 방문했습니다. 서방 중심의 세계 영화사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영화 비평의 관심은 두 갈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던 시네마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으로 시작하여 누벨바그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결. 다른 하나는 서방 세계 바깥의 영화들, 말하자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물론 발견이라는 표현은 역겨운 단어이기는 합니다. 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으니까. 그 표현은 전적으로 서방 세계의 관점이니까.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잠깐 물러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의 또 다른 판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나치게 멀리 가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마부는 발견의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1961년에 모던 시네마가 정점에 이르고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은 한국에서 온 영화 마부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저는 고통스럽게 한국 안에 있으면서 한국 바깥의 자리에서 쓰여진 그 시기에 아시아 영화에 대한 소개의 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모더니즘 영화들의 형식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제쳐두고 이 영화들의 테마가 일제히 소외, 고독, 주체의 죽음, 자유간접화법, 부재하는 원인,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정식화시킨 것은 제 생각에 1966년에 말과 사물이라는 책을 쓴 미셸 푸코의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형상이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럽 영화는, 유럽 영화 비평가들은, 유럽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바깥에서 아시아 영화에서 이 낯선 곳에서 온 영화들에서 휴머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나빠요.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내던지고 있었던 것을 지구 반대편에서는 고통스럽게 부여안고 탐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마부가 받아들여질 이 질문의 계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에 관한 비평의 담론이 그때 시작되었다면 한국 영화 비평 담론 안에서 1961년에 시작되었다면 한국 영화는 세계 영화사의 시간 안에서 훨씬 더 일찍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보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영화 마부를 홈드라마로 재빨리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1960년대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완전히 사라진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민 영화입니다. 서민 영화는 한국 전쟁이 휴전한 다음 나타났고 1970년대 이후, 아니 1970년이 시작하자마자 TV 드라마로 옮겨가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서민 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민은 21세기인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서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봉준호의 기생충을 서민 영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서민 영화를 장르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서민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민은 민중이 아니며 시민이 아니며 중산층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며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민이란 말뜻을 모호한 상태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화 마부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 마부는 1960년이라는 국면의 하부 텍스트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영화 마부가 어떤 메시지를 제시하거나 정치적인 담론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서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동일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가족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서사적 움직임을 통해 난국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닫힌 상황에 던져지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때 서민은 서사의 중심에 있는 만큼이나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동시에 사회에 의해 와해되어 가면서 영화 마부의 모든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사로 결집하기 위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저항. 영화 마부는 이 두 개의 힘 사이의 긴장의 형상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마부는 서민 영화의 정식화일 뿐만 아니라 개념화를 이루어낸 영화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해에 만들어진 오발탄이나 하녀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사회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서 평범한 현실과 어떤 환상의 상실과 조건의 회복, 일상 세계에 대한 실망과 꿈, 세속적인 삶과 도덕적 믿음 사이에서 서민이라는 계급을 형상화해냅니다. 종종 이 형상화 과정이 지나치게 비통하거나 지나치게 로맨틱하지만 그러나 감상적인 차원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매번 멈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마부의 가장 강력한 파토스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김승호라는 배우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때 이 배우의 존재가 왜 파토스의 힘을 발휘하는가? 단순하게 김승호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것은 설명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김승호는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도상입니다. 이때 요점은 무엇인가? 실패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실패한 아버지. 그래서 오이디퍼스가 살해해야 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걸 망설이지 않고 인정합니다. 김승호라는 아버지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언제든지 아들에게 물려줄, 넘겨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과 다투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들은 차지해야 할 전리품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영화 마부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읽힙니다. 아버지는 권리가 없는 대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야 할 의무. 아들은 차지해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만 있습니다. 어떤 의무? 다시 시작해야 할 의무. 한국 영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투쟁하는 대신
의무를 건네주고 의무를 건네받습니다. 이때 김승호라는 아버지는 김 선생님 말이야. 실패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마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무를 희생적으로 수행합니다. 김승호에게는 그래서 희생의 수행이라는 아버지의 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패한 아버지의 도상, 김승호가 수행하는 희생이 전후 아버지의 도상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김승호가 한국 영화에서 사라진 것은 단지 그의 연기가 전승 불가능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전후 아버지의 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뭘 드시죠? 무슨 뜻인가? 김승호의 도상이 사라진 것은 우리 형사. 한국 영화에서 전후 아버지의 도상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승호의 도상이 사라진 이후에 한국 영화로 한국 영화사를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승호라는 아버지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이 책임은 도덕의 휴머니즘입니다. 여기서 서민 영화, 김승호가 아버지인 영화 마부는 도덕과 휴머니즘을 하나의 서사 속에서 결합하고 파토스를 형상화합니다. 영화 마부는 이 형상화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영화 마부에는 이상한 유머도 있습니다. 영화 마부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웃은 장면은 방금 전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둘째 딸 오키가 친구 미자와 함께 다방에서 김병국과 이갑득을 만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는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대진 감독의 또 한편의 영화 1960년에 연출한 박서방을 보았다면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영화 마부와 함께 영화 박서방을 함께 보기를 호소하듯이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서방에서 박서방은 김승호가 연기합니다. 박서방은 여기서 연탄 아궁이를 수리하는 미장이입니다. 박서방에게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저는 박서방과 마부를 교차하듯이 번갈아 설명하겠습니다. 박서방의 큰딸 용순을 조미령이 연기합니다. 영화 마부의 큰딸 옥래를 조미령이 연기합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서방에서 큰딸 조미령은 건달 청년 제천과 사귀고 아버지 박서방의 반대가 심하자 심지어 가출해서 제천과 살림을 차립니다. 영화 마부에서 말 못하는 큰딸 조미령은 창덕과 결혼한 다음 바람난 남편에게 구박을 받지만 출가 외인이라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한다는 마부 하춘삼의 고집에 아버지 하춘삼의 고집에 남편의 매질을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친정에 와서도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박서방에서는 큰딸 조미령이 바람나는 건달 청년 제천 역의 황해가 연기합니다. 황해는 영화 마부에서 둘째 딸 오키를 사랑하며 장남 수업과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둘째 딸 오키에게도 직장을 구해줍니다. 박서방에서 둘째 딸 영수는 항공회사에 다닙니다. 영순을 엄앵란이 연기합니다. 영화 마부에서 엄앵란에게 김갑득이 오빠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자 재빨리 항공회사에 다닌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뭐 드릴 거 있는데. 이때 마치 마부의 엄앵란은 박서방의 엄앵란을 떠올리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물론 마부와 박서방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대진의 영화 세계 속에서, 요즘 하는 말로는 강대진의 유니버스 속에서 마부와 박서방은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상호 텍스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마부와 박서방이 배우와 배역, 서사와 등장인물 사이의 네트워크로 어떤 의미를 만들거나 상징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저는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유희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대담불상한 유희를 다시 한국 영화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한참 뒤 홍상수 영화를 볼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화 마부는 한국 영화사 안에서 이제까지 평가한 패러다임보다 훨씬 급진적이며 동시에 훨씬 더 많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 마부의 리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경제적 기표가 서사 안에서 등장인물의 네트워크 사이를 순환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참입니다. 영화 마부는 얼핏 보면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씬들이 생각지 않았던 기표의 순환으로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사의 관점, 등장인물의 동선으로만 따라가면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은 씬이 다른 방식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기표는 무엇인가? 영화 마부에서 악마적인 힘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영화 마부는 하나의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이행되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부라는 직업의 알레고리입니다. 이때 이 국면은 경제 근대화의 양식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 변화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수단을 소유한 쪽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낡은 노동수단을 소유한 쪽에는 위기가 됩니다. 마부는 사라져가는 직업입니다. 이때 돈은 마부에게, 마부 하춘삼에게, 하춘삼의 가족에게 폭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의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더 낮은 단계의 빈곤으로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법칙에 관해서는 장황한 설명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때 강대진은 서로 흩어져 있는 씬을 돈이라는 기표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석이와 수원댁 두 사람이 국수를 먹으면서 극장 구경하자고 제안하며 돈을 주는 장면부터 첫째 딸 옥내의 집까지 이 씬들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흐름을 돈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돈을 꺼내드는 사람은 김석이입니다. 김석이는 수원댁과 국수를 먹으면서 지폐를 꺼내서 수원댁 가슴섭에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중심서사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점을 지폐로 옮겨놓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폐가 김석이로부터 수원댁에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이 지폐는 유혹의 기표이며 김석이가 자신의 부를 표현하는 상징이며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욕망의 메시지입니다.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도 서사의 고리로 이어보아도 김석이와 수원댁의 씬에서 마부 하춘삼이 길거리에서 호박떡을 사는 씬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씬은 각자의 씬으로 무언가 서사의 구조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대진은 마부 하춘삼이 호박떡을 사는 이 장면에서 지폐를 주머니 속에서 세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300환이라는 돈을 말한 다음 그걸 주머니에서 세어봅니다. 김석이는 수원댁의 가슴섭에 돈을 넣으면서 가슴을 건드리지만 마부 하춘삼은 자기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듭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 하나는 상대방의 가슴을 건드립니다. 육체의 가슴을 건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슴, 자신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놀림 받는 것보다면 낫죠 뭐. 하춘삼은 자기 가슴에서 꺼내든 돈을 지불한 호박떡을 자기가 먹는 대신 그걸 들고 수원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죄야. 상대방의 가슴썹을 건드리며 넣어준 돈, 왜 때려요? 넣어준 지폐, 자기 가슴에서 꺼내든 돈,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꺼내든 돈. 그렇게 자랑거리예요? 여기서 김석이와 창피하게 수원댁의 시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김석이가 수원댁에게 국수를 사주면서 유혹하는 장면은 수원댁이 마부 하춘삼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과 대꾸를 이룹니다. 대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김석이는 수원댁에게 극장 구경을 가자고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수원댁은 마부 하춘삼에게 극장 구경을 가자고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단순하게 두 개의 신이 대꾸를 이루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수원댁의 위치가 수동적인 자리에서 능동적인 자리로 옮겨갑니다. 수원댁은 그러면서 오늘 벌이가 변변찮았다는 마부 하춘삼의 말을 놓치지 않고 지폐를 꺼내 넣어주면서 오늘 품삯으로 마주에게 건네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이때 수원댁의 행위는 김석이의 행위의 반복이지만 두 행위 사이의 차이가 완전히 반대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김석이가 돈을 주는 행위는 거래는 아니지만 행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댁이 돈을 주는 행위는 무상의 징여입니다. 너 좀 들어와. 더구나 이것이 아이러니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지폐는 김석이에게서 나와 수원댁을 거쳐서 마부 하춘삼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석이는 마부 하춘삼을 찾아와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가 마부 하춘삼보다 먼저 집에 도착합니다. 이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장남 하수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춘삼보다 집에 먼저 귀가하는 사람은 둘째 딸 오키와 오키가 데리고 온 막내 대업입니다. 여기서 수업은 장남이라기보다는 이 집의 빈자리, 어머니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집을 지키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1961년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다른 표현이 바깥어른, 어머니를 부르는 표현이 안주인이었다는 걸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업은 둘째 오키에게 마치 어머니처럼 야단칩니다. 하지만 하수업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둘째 딸 오키가 마부의 딸이라고 놀림받고 다니는 것보다는 돈 많은 애인을 만나 돈 많은 집 딸 행세를 하면서 얼굴을 팔고 다니는 편이 낫다고 대꾸합니다. 그러자 장남 수업이 마부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 슬프냐고 반문합니다. 이 문답에는 중요한 논점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 하춘삼이 마부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부의 딸이라는 자리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오키는 그 둘을 분리해냅니다. 아버지 하춘삼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마부의 딸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오키 자신의 가족의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분리해냅니다. 이때 둘째 딸 오키에게는 가족 전체가 삭제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되면 오키의 자아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딸 오키의 이 대답에 대해서 장남 수업은 뺨을 때리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요점은 행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문답으로 옮겨갑니다. 오키가 왜 때리라고 묻자 장남 하수업은 사람이 되라고 때린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문답의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부의 딸이라는 호명의 작동 방식에 따르면 오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집을 떠나면 됩니다. 전쟁 직후인 1960년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실제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대답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장남 하수업의 대답은 역시 간단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키는 집을 나갈 생각이 없고 장남 하수업은 오키를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장남 하수업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무엇인가? 장남 하수업은 오키의 대답을 마부의 딸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춘삼의 딸이라는 걸 견딜 수 없어 한다고 재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재위치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양복이 늘었어요? 오키는 아버지 하춘삼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장남 하수업은 지금 어머니의 자리에 가서 오키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견딜 수 없다는 딸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남 하수업이 둘째 오키에게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은 벌써 시작했나?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딸의 대답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때 장남 하수업이 자신의 행위에서 돌려받게 되는 두 개의 응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물론 자신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장남 하수업은 둘째 오키의 대답을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으로 되돌려봤습니다. 둘째 딸 오키가 하춘삼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부끄럽다고 대답했을 때 이 오인의 작동 방식은 저는 이걸 다소 과격하게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장남 하수업의 무의식의 귀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남 하수업이 고등고시에 매달리는 이유, 3번이나 실패하고 나서도 고등고시에 매달리는 이유, 그건 단순히 자신의 입신양명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가 지금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면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읽어볼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춘삼이 때맞춰 귀가합니다. 집회의 순환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춘삼은 수원댁에게 주려던 호박떡을 꺼내서 막내 대업을 깨워 함께 먹자고 합니다. 이때 이 호박떡은 아버지 하춘삼이 사온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 하춘삼이 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호박떡은 아버지 하춘삼이 가족을 위해서 사온 것이 아니라 수원댁이 받았다가 다시 하춘삼에게 돌려주면서 수원댁이 보내는 것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박떡을 하춘삼의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은 이 가족의 미래의 어머니가 보내는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 하춘삼은 장남 하수업에게
책을 사서 보라면서 돈을 꺼내줍니다. 이 지폐는 어떤 순환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했는가? 다음에 또 하지 뭐. 김석이가 수원댁에게 데이트를 요청하면서 건네주었고 수원댁은 그 지폐를 하춘삼에게 마주에게 품삯 대신 지불하라고 건네주었고 하춘삼은 장남 하수업에게 책을 사보라고 건네줍니다. 단순하게 지폐가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순환의 과정을 경유하면서 지폐는 계속해서 의미가 이동하는, 장 안에 설랑 파토스가 이동하는 지표가 됩니다. 왜? 누가 왔어요? 하춘삼은 수원댁에게 받은 지표를 마주에게 품삯으로 주지 않고 이 장면을 찍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틀림없이 마주로부터 하춘삼은 호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지폐를 간직하고 있다가 왜? 수원댁이 준 돈이니까. 지폐의 의미가 아니라 수원댁이 준 지폐니까 그 지폐를 아들 하수업에게 건네줍니다. 이때 집잘못 들어왔어. 돈을 아껴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수원댁이 준 지폐라는 겁니다. 하춘삼은 장남 수업에게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수원댁이 마음을 담아서 건네준 그 지폐를 장남 하수업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영화 마부에서 가장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폭력적인 씬이 희극과 비극의 교차되는 장면의 씬에서부터 시작된 장면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장면을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영화 마부는 지폐의 순환이 끝난 다음 희극과 비극을 교차시킵니다. 이때 희극과 비극이 동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가족의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희극은 물론 마부 하춘삼과 수원댁의 데이트입니다. 마부 하춘삼과 수원댁이 극장 구경을 갔을 때 하필이면 같은 극장, 영화 안의 장면으로 보건대 을지로 사가에 자리 잡은 국도극장에 둘째 딸 오키가 김병국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옵니다. 그때 상영하는 영화는 홍성기 감독, 김지미, 신규식 주연의 영화 춘향전이었습니다. 그에 두 편의 춘향전이 있었습니다. 또 한 편은 신상옥 감독, 최은희, 김진규 주연의 성춘향이었습니다. 영화 마부에서 만나는 춘향전은 칼라 영화이지만 아쉽게도 영화 마부가 흑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춘향전을 흑백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딸 오키가 김병국과 극장에 들어서자 마부 하춘삼은 수원댁과 서둘러 극장을 떠납니다. 마부 하춘삼은 수원댁과 함께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으러 가는데 하필이면 이 집에 장남 하수업이 친구와 함께 들어옵니다. 이 희극적 흐름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싸고 있는 씬은 첫째 딸 옥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부분, 이 희극을 감싸는 시작 부분. 첫 번째 씬은 첫째 딸 옥내가 마치 식모처럼 남편 창덕과 다방 미스 오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고 자신은 바깥에 나가 부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첫째 딸 옥내의 이 가련한 처지가 아버지 하춘삼과 수원댁의 극장 데이트, 둘째 딸 오키와 김병국의 극장 데이트, 그런 다음 아버지 하춘삼과 수원댁이 점심으로 설렁탕 집에 방문했을 때 장남 수업과 친구가 같은 집에 방문하는 이 장면과 마주보면서 이때 이 옥내의 처지가 평행 편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옥내를 제외한 가족들이 그렇게 바깥 나들이를 할 때 남김없이 아버지 하춘삼, 장남 하수업, 둘째 딸 오키
물론 막내 대업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바깥 나들이를 할 때 아버지조차 마부 일을 하루 쉬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때 첫째 딸 옥내는 집에서 식모처럼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병신아. 아이고. 아버지가 수원댁과 설렁탕집에 갈 때, 장남 수업이 친구와 함께 설렁탕집에 왔을 때 첫째 딸 옥내는 남편 창덕과 바람난 다방 미소 두 사람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이 희극적인 씬이 끝나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드렸던 바로 그 장면, 영화 마부에서 가장 폭력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감내하는 것은 첫째 딸 옥내입니다. 옥내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기 위해 남편 창덕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완강하게 거절하던 옥내는 고무신만 들고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저는 도망쳐 나온 첫째 딸 옥내가 친정집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울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이 먼저 방문하는 장소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묘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가 아닌데도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딸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기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것은 어머니 곁에 가고 싶다는 심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를 찾아간 딸 옥내를 강대진은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마치 옥내가 이제 곧 세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쇼트는 가까운 데서 시작하여 점점점 쇼트에서 쇼트로 옮겨갈 때마다 멀어집니다. 단지 멀어진다기보다는 이 씬의 마지막 쇼트에서 마치 옥내는 세상에서 지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 옥내가 어머니의 묘를 방문하는 이 씬은 저에게 마지막 장면을 다시 읽어보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강대진은 이따금 수수께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들, 그 중에서도 비토리오 데시카의 영화 중에서도 움베르토 디와 밀라노의 기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왜 부르셨죠? 하지만 그건 영화 마부보다 박서방에서 좀 더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옥내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오는 장면에서는 이 장면의 연출이 단지 훌륭할 뿐만 아니라 무역회사의 이 시기에 한국 영화들이 심파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이 장면에서는 그 유혹을 떨쳐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여기서 문득 영화의 쇼트 진행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담아낼 때 이 진행의 운동에 대해서 강대진이 한국 영화사에 얼마나 중요하며 영화 마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옥내는 어머니의 묘를 방문하고 나서야 세상을 떠난 지금은 곁에 없는 어머니를 방문하고 나서야 친정집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첫째 딸 옥내는 어머니를 만난 다음 아버지를 만나러 옵니다. 이때 옥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다음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딸 옥내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어떤 인사? 작별 인사. 영화 마부는 여기서 영화를 이상한 방식으로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정확하게 절반은 아니지만 영화가 절반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절반으로 나누었는가? 장남 하수업이 고등고시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이 영화 마부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 영화의 절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점은 무엇인가? 마부 하춘삼, 아버지 하춘삼이 아니라 장남 하수업으로 절반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간은 이 가족에서 중심이 아버지 하춘삼으로부터 장남 하수업으로 이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나머지 절반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춘삼은 가족의 중심으로서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스스로 경험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미 당신께서 영화 마부를 보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나아가 볼 참입니다. 아버지 하춘삼은 첫째 딸 옥래가 남편에게 매를 맞아 친정집으로 피해 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다시 문제의 장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학습시키듯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가 네 집이고, 그리고 친정집은 이제 네 집이 아니야. 그리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옥래에게 남은 선택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은 아버지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게 됩니다. 좀 더 상징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앞질러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부 하춘삼은 말을 끌고 일을 나가던 중 황 사장이 탄 차에 놀란 말에 그만 말이 끄는 달구지 짐술의 바퀴에 발을 크게 다칩니다. 이 사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말이 놀랍니다. 이 관계는 근대의 힘 앞에 놀라는 전근대의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이라는 것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차를 탄 사람이 황 사장이고 그 말을 끄는 사람이 하춘삼입니다. 명백히 황 사장이 탄 차의 잘못이지만 황 사장은 자신의 길을 방해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하춘삼은 이 힘의 관계에서 위계의 질서에 복종하며 그러면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갑니다. 하춘삼은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김승호 배우 연기의 가장 위대한 순간의 하나이자 영화 마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비통한 장면의 하나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태엽이 큰 누나가 한강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옥래가? 네, 한강에 떨어져서 직사했대요. 너 정말이냐? 아저씨, 제 차를 타고 같이 가시죠. 빨리요. 저기 주인이 오나 봅니다. 응? 부친의 성함은? 하춘삼 씨 올시다. 시체를 집에다 맹기도록 하시오. 옥래야, 옥래. 눈 좀 뜨고 이 애비 좀 봐. 애비 좀 봐. 네가 죽다니. 너 애비 보고 애비라고 말 한마디 못 해봤지. 너 동생들은
동생이라고 한 번 불러보지 못한 내 딸려나. 내가 널 낳은 애비지만 내 널 잘못 봤구나. 내가 널 죽였구나. 이 애비 용서해라, 용서해라. 30년 동안이나 병신이라고 놀림만 받다가 나 죽었구나. 네가 내 옆에서 살고 싶어하는 걸 내 미워서 쫓았겠니? 미워서 쫓았겠니? 아버지, 태엽이 아버지, 이것 좀 진정하세요, 보세요. 아버지. 네, 오늘 훅훅 불어가면서 빨래를 하더니 이 꼴을 해놓고 갔구려. 이 나쁜 년 이렇게 놓고 갈 게 뭐야? 갈 게 뭐야? 영화 마부에는 2번 눈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밤중이고 다음 한 번은 낮입니다. 한 번은 스튜디오에서 내리는 가짜 눈이고 다음 한 번은 시청 앞에서 내리는 진짜 눈입니다. 두 장면의 공통점은 영화 마부에서 가슴이 뭉클하도록 아름다운 씬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름답게 찍힌 것만이 아니라 그 장면에 내리는 눈이 마치 파토스의 결정체처럼 응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구태여 하춘삼이라고 부른 대신 잠시 김승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승호는 딸 옥내의 시신 앞에서 한강에 떨어진 옥내의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곁에 서 있는 창수가 합니다. 저는 이 씬에서 처음에 창수가 늦은 밤에 하춘삼의 집에 왜 와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 하춘삼의 집에 이 늦은 밤에 왜 와 있는 것일까? 강대진의 배치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강다리 아래 떨어져 죽은 첫째 딸 옥내의 시신 앞에서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형사와 경찰은 아무 감정 없이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일하면서 시신을 인도합니다. 창수가 마부 하춘삼의 가족들과 친분이 깊은 사이이기는 하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창수가 슬픔에 잠기긴 하지만 그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춘삼은 너무 슬퍼서 울지 않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 나가 죽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실현되었을 때, 자기가 한 말이 행위로 되돌아왔었을 때 아버지 하춘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춘삼은 감히 울지 못합니다. 만일 그때 하춘삼에게 말을 시켰다면, 말문을 열어야 했었다면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하춘삼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 말을 곁에 서 있는 창수가 대신합니다. 집으로 옮겨올 때 짧은 블랙아웃 화면 다음 이 집에서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쇼트는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세상에 안 계신 어머니, 옥내가 지금 곁으로 간 그분, 강대진의 편집. 그런 다음 옥내를 집에 눕히고 나서야 비로소 울기 시작합니다. 강대진은 우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이때 김승호가 우는 장면. 이 우는 장면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는 연기를 하는 다른 연기자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배우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김승호 배우의 연기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춘삼에게
첫째 딸 옥래의 자살은 아버지의 실패이자 무능력의 증명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부 하춘삼에게로 위기가 옮겨옵니다. 마부 하춘삼의 말이 마주의 주인인 황 사장의 차에 그만 놀라서 말이 끌던 달구지 짐술의 바퀴가 마부 하춘삼의 발목을 들어가시죠. 덮칩니다. 마부 하춘삼은 마부로서 노동력을 준비하셨어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상실하고 이 상실은 가장으로서 무능력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다소 가혹하게 말하겠습니다. 하춘삼의 가족은 하춘삼의 품삯, 하춘삼의 노동, 하춘삼이 말로부터 예? 말이 끄는 달구지 짐수레라는 노동수단에 의지해서 먹고 삽니다. 이것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 영화의 절대적인 하부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하춘삼에게 공백이 다가왔었을 때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이 가족은 먹고 사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가혹하게 말하겠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인간에게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화 마부는 영화의 3분의 2 지점, 첫째 딸 옥래가 한강에서 자살할 때까지 서민 영화의 베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말을 판대도 가만히 계시겠어요? 영화 마부는 옥래가 자살하는 순간 마치 그 베일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가보겠습니다. 빈곤의 현실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저는 이미 황 사장의 자동차와 마부 하춘삼의 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찢겨져 나온 베일과 마주하는 순간 영화 마부가 펼쳐 보이는 장면들을 환기시켜 보이고 싶습니다. 하춘삼의 공백은 이중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이고 다른 하나는 마부의 자리입니다. 후렴구처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화 마부는 1961년의 영화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장남 하수업의 의무입니다. 고등고시 시험을 보았지만 하수업은 3번이나 실패했고 이번에도 자신이 없고 그걸 하수업 자신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1960년도 당시의 사법고시 제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일로부터 발표일까지의 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에 표현한 이 일정이 설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1961년의 관객들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정보니까. 왜 말을 못 걸겠습니까?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활동을 못 장남 하시니까 하수업이 갑자기 아버지 하춘삼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과 마부 하춘삼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때 장남 하수업이 아버지 하춘삼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마부 하춘삼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빈곤 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식화시켜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마부에는 단순하게 찍었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비통한 2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딸 옥래가 남편 창덕에게 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선발로 고무신을 들고 도망쳐 나온 언덕길의 풍경 장면입니다. 특별하게 아름답게 찍은 장면이 아닌데도 이 풍경은 고통스럽게 아름답습니다. 강대진은 고통스럽게 아름다운 장면을 찍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아름다운 장면을 찍는 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김석이가 빚 대신 마부 하춘삼으로부터 말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장남 하수업이 쳐다보며 언덕 저편에 한쪽 발을 절뚝거리면서 아버지 하춘삼이 떠나가는 말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롱쇼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슬픈 것은 김석이가 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버지 하춘삼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 무능력한 아버지를 장남 하수업이 바라보는 시선의 쇼트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롱쇼트의 고통스러움은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강대진은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런 파토스의 순간들을 하나의 이미지 결정체로 만드는 장면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이야 돈만 가져와. 기자, 기자. 저는 이런 장면들이 한국 영화사에서 정말 귀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한국 영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부 하춘삼의 세계만 부서지는 건 아닙니다. 혹은 베일이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딸 오키는 자기의 환상을 연출하지만 김병국은 그 환상을 찢어버립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사람, 창수가 나타나서 둘째 딸 오키를 구하지만 이것은 서사의 차원에서만 표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딸 오키가 김병국을 처음 만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설명하는 대신 오키가 간절히 소망하는 환상의 분신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서사가 중단되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야 할 때 오키는, 둘째 딸 오키는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둘째 딸 오키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장면 이후 마치 후일담처럼, 물론 서사의 차원에서 창수의 소개로 취직한 동양제과 공장 직공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화 마부를 역사의 맥락 안으로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둘째 딸 오키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1961년 영화 마부는 마치 1970년에 시작하게 될 공단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걸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강대진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0년 후의 일. 그러나 공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우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공장은 한국 사회에서 근대화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를 향해 집단화되고 집산화되고 집중화되어간 이 노동력의 장소 공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참혹한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으며 노동조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눈물, 노동조합 투쟁사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건강한 대신 우울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보는 영화 마부에서 둘째 딸 오키의 미래는 조금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영화의 고전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영화 안에 머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놓여있는 역사의 맥락 속으로 다시 한번 역사화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고전의 자리에 있는 분해 죽겠어. 영화를 현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는 대신 그 영화 안에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장면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만일 그 장면에서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무시하는 순간 역사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해석의 자리에서 그 장면의 미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의 미래, 우리들의 해석의 자리는 역사를 매개로 하여 다시 한번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텍스트 안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텍스트의 고전적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이 반문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을 반문해보고 싶어집니다. 당신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텍스트와 우리 사이에서 중단 없는 서사의 흔적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텍스트를 개방시키는 것이며 텍스트 안의 인물들, 그 인물들을 현존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텍스트가 전제하는 역사의 인식을 존재 이해로 바꿔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존재 이해를 역사 이해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영화 마블을 거듭해서 다시 보면서 제가 이 영화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순간들은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1961년 한국이라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마블은 거듭해서 다시 보아도 저에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등장인물 중에서 마부 허춘삼 가족의 막내 대업을 만날 때마다였습니다. 영화 마블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대업이 자전거를 훔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대업은 자전거를 훔쳐서 그걸로 무얼 하려고 했던 것일까? 하지만 대업은 실패했기 때문에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막내 대업은 누군가에게 맞은 다음 둘째 누나 오키의 손에 끌려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업이 맞은 모습을 보고도 그냥 수업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대업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내 대업은 큰 누나 옥내의 시신이 있는 방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합니다. 그 방에는 장남 수업, 둘째 딸 오키, 그리고 집 앞 가게 주인 아주머니도 있는데 막내 대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늦은 한밤중에 막내 대업은 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첫째 딸 옥내가 죽었는데 왜 아무도 막내 대업을 찾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장면. 막내 대업은 경찰에 붙잡혀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하춘삼에게 남의 여인 핸드백을 훔치다 잡혔는데 본의가 아닌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본의가 아닌데 핸드백을 훔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막내 대업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춘삼은 야단을 치면서도 막내 대업에게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막내 대업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벌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춘삼에게 야단을 맞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반성을 한 다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막내 대업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강요였다면 도둑질을 그만둔 대업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1960년에 하대업의 도둑질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몇 번이고 영화 마블을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보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마부 안에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일까? 영화 마부는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서사의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 마부는 대중적인 영화이고 개봉했던 1961년 2월 서울에서만 15만 명이 보았습니다.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1961년에 대중 관객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의해 설정이 지금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남겨진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텍스트를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뜯어내는 대신 반대로 원래의 자리에 세워놓은 다음 그 자리가 어떻게 1961년에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까다로운 문제를 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영화 마부에서 수수께끼 같은 등장인물이 막내 아들 대업이라면 서민 영화에서 빈곤의 리얼리즘으로 나아가는 것은 통속하의 위기 상태를 만드는 인물 수원댁입니다. 등장인물로서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수원댁은 물론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수원댁이 서사 전체를 매번 통속적 상황으로 만들면서 현실로부터 이탈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원댁을 서사 안에서 통속적 상황으로 만드는 기능적 인물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원댁은 1961년의 관객들에게 하나의 방어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수원댁이 없었다면 1961년의 관객들은 영화 마부의 서사 진행에서 제시하는 서민 영화의 낭만화로부터 빈곤과 마주하는 현실의 리얼리즘으로의 이동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원댁은 처음에는 서사에 로맨스를 부여하는 인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수원댁은 구원자로 갑자기 도약합니다. 이때 이 전환의 순간을 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전환의 순간에 하춘삼은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자리를 상실한 다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딸 옥내의 자살이 가져온 아버지의 자리에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황 사장의 자동차가 지나쳐 가면서 발목을 다치면서 마부로서의 자리에 일시적 상실입니다. 이 두 개의 상실은 하춘삼에게 두 개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는 하춘삼에게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설명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 설명은 아버지만으로 이 가족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의 죽음이 일깨우는 것은 이 집의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살한 첫째 딸 옥내입니다. 그래서 옥내는 자살하기 전에 어머니의 묘를 찾아간 것입니다. 첫째 딸 옥내의 죽음 이후 아버지 하춘삼은 아버지만으로 이 가족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제 확인하게 되는가? 막내 대업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에 귀가했을 때 아버지 하춘삼은 막내 대업을 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지금은 세상에 없는 자신의 아내, 이 집의 빈자리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의 순간은 동시에 찾아옵니다. 마부 하춘삼은 황 사장의 차이에 놀란 말 때문에 자신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때 하춘삼은 일시적이지만 일하지 못합니다. 이때 수원댁은 첫 번째 상실, 하춘삼이 아버지로서의 자리의 상실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대신 기이하게도 두 번째 상실, 마부로서의 자리의 상실에 응답합니다. 비스듬한 응답이라고 해야 할까? 간접적 응답이라고 해야 할까? 이것을 도식으로 만드는 건 까다로운 일입니다. 수원댁의 구원이라는 행위가 여기서
희생을 담보로 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증여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수원댁은 지금 여유가 있어서 하춘삼을 자선하듯이 돕는 게 아닙니다. 수원댁은 자신이 부어놓은 갯돈과 가지고 있던 아마도 유일한 전재산 땅 문서를 팔아서 하춘삼의 말을 산 것입니다. 그 말을 사서 하춘삼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선물합니다. 심지어 수원댁은 마주에게 자기가 샀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 말을 하춘삼의 집에 보냅니다. 수원댁은 그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어떤 약속도 받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영화 마부에서 벌어진 모든 교환 행위, 김석이가 수원댁에게 지폐를 주었던 행위, 김병국이 둘째 딸 오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행위, 셀 수 없이 수없이 이루어진 모든 교환 행위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원댁의 행위는 자기 희생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 해석의 요점은 수원댁의 행위가 영화 마부의 진정한 메시지라면, 말하자면 이 행위가 이 영화의 진정한 메시지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서민 영화로 시작한 영화 마부는 근대화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힘, 악마적인 교환 관계로 그 베일을 찢고 들어와서 빈곤의 리얼리즘으로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빈곤의 리얼리즘에서 다시 한번 서민 영화로 도약하는 계기는 수원댁의 희생적 행위에 기반한 선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원댁은 영화 마부 서사의 통속적 기능으로 축소시키는 대신 반대로 빈곤의 리얼리즘에서 서민의 낭만애로 도약시키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의 행위로 다시 읽어낼 때에만 영화 마부라는 영화가 지닌 힘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영화 마부의 진정한 힘은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날, 장남 하수업의 고등고시 합격을 알리는 믿을 수 없게 아름다운 장면의 해피엔딩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는 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반문할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마지막 장면이 영화 마부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서사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분이 듭니다. 영화 마부의 두 가지 엔딩을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영화 마부의 현실적 엔딩은 무엇인가? 저는 장남 하수업이 다시 한번 고등고시에 실패하고 수원댁이 선물한 말 용의를 끌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음으로써 빈곤에 대물림, 장남 하수업이 아버지의 자리와 마부의 자리를 동시에 떠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엔딩은 어쩌면 21세기의 관계, 당신조차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마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엔딩으로 되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영화 마부에서 마주치는 마지막 엔딩, 이 마지막 엔딩이 눈 내리는 날 고등고시 합격을 바라보는 이 장면이 말을 끄는 짐술의 달구지 곁에 걸어가는 장남 하수업의 환상이라면 어떡하겠는가? 이 말이 너무 가혹하다면 기대라면 어떡하겠는가? 저는 가정해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게 된 까닭은 장남 하수업이 아버지가 물려준 것만 같은, 하여튼 잠시 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그 아버지 대신 달구지 짐수레를 끄는 말, 곁에 서서 걸어가는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뒤로 후진 트래킹을 하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영화 마부는 거의 고정 쇼트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는 갑자기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 다음 장남 하수업은 시험 발표 결과를 보러 갑니다. 시험 발표 결과를 보러 갔었을 때 왜 고등고시 합격 게시판 앞에 장남 하수업만이 그걸 보는 것일까? 그런 다음 왜 수원댁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를 아버지 하춘삼이 아니라 장남 하수업이 하는 것일까? 영화 마부의 이 엔딩이 현실인지 환상인지를 따져 묻는 것은 제 질문의 요점이 아닙니다. 마블 아주 어울리는데? 환상적인 엔딩의 현실적인 이면을 왜 봉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영화 마부는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입구와도 같은, 질문과도 같은, 심연과도 같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고 싶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퀀스 전체를 함께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세수물 좀 주세요. 네. 아버지, 차 왔어요? 양춘물. 아이고. 너 오늘 시험 발표가 몇 시에 있니? 오후 2시에 있어요. 왜 꿈 잘 꿨니? 그럼 이따 2시에 회사에서 만나자.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저 도련님, 저 시험 발표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중앙청 앞에서 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힘들지? 저 이거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 갖다 드리세요. 벌써부터 선물이야? 참, 대업이가 왔어. 대여봐. 누나, 학교에서 오는 길이냐? 어제 방학했어. 오늘 형님 시험 발표인데 같이 가. 그래. 응. 저 창수 씨, 오빠 시험 발표가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글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차수리 때문에 공장에 가봐야겠어. 오늘 밤에 집에 들릴게. 네. 기다려. 응?
지겹잖아. 이거 부탁군. 가자. 야 정치야 저기 길장득이 합격이다. 그러면 부사잖아. 붙었냐? 아버지! 붙었구나! 아버지, 너 붙었구나. 그래? 아버지. 아버지, 애썼다. 가자, 아버지. 가. 아버지, 일어나시죠. 가세요. 아주머니가 오셨네요. 응?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반가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원으로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나도 오늘이 오길 기다렸다오.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주머니 덕분에 온 별 말씀을. 이젠 정말 성공하셨구려. 오케이, 고맙다. 와줘서. 아주머니 대엄아. 오셨어요? 그런데 장순 안 왔냐? 차수리 때문에 공장에 갔어요. 아, 그래? 아버지, 아주머니, 오늘부터 저희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딩 장면 중에 하나. 이상하게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질문이 멈추지 않는 장면. 저는 영화 마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61년에 만든 강대진 감독의 영화 마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일입니다.